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 서랍 구석에 잠들어 있던 손때 묻은 인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묘한 그리움에 잠기곤 하는데요. 세상이 온통 낯설고 두려웠던 시절, 가장 순수했던 순간을 함께 지켜내준 첫 번째 친구들이 어른이 된 우리의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 바로 토이스토리 5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루니, 토이, 따띠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끝날 때쯤 온더풀에 들어와서 이제 고학년이 돼서 떠나는 루니입니다. 마지막 녹음이 될 듯한데 이게 마침 토이스토리여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이스토리 녹음에 빠질 수 없는 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난감 보고 눈물을 흘리는 26살 인프피 따띠입니다. 저는 편집팀 햄입니다. 저도 이번이 아마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첫 녹음을 루니님과 같이 했었는데 맞아요. 마지막 녹음도 루니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토이스토리 5 1부 시작하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토이스토리 5 1부에서는 이번 신작인 5편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토이스토리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안 살아가지고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항상 저랑 놀았던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메이 캐릭터 아시나요? 그 인형이랑 항상 놀았었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뭐 티타임 같은 거 타고 영화도 보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저희 집에 있거든요. 오늘도 한번 이렇게 쓱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이번 신작에서 그 인형이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멀어졌던 다른 장난감들도 제 어린 시절에서 떠올랐고 쿠키런이나 애니팡 같은 그때 유행했던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이랑 대화가 어려웠던 그 시절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쉬운 지점이 있긴 했지만 오래전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토이스토리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픽사 영화 중에서 토이스토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 5편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긴 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순수 체급으로 웃기는 영화였어서 제가 표현하기를 자잘자잘한 단점들이 너무 많은데 큰 장점 하나가 간신히 이거를 커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봤어요, 이 영화를.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름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한테 아빠 어땠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별점을 반 개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분이 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레고로 막 이것저것 만들면서 혼자 상상하는 놀이를 진짜 좋아해서 이런 장난감 소재 영화에 대한 애정이 유독 커요. 게다가 원래도 디즈니, 픽사, 마블 이런 고전을 진짜 좋아했고 지금 영화 사랑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 일단 녹음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원더풀에서 맨날 깊고 묵직한 영화만 오랫동안 다루다가 오랜만에 이런 동심 가득한 작품 얘기를 해줘서 너무 반가운데 기대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아까 따띠님이 그 한 가지의 장점으로 커버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반대해요. 커버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였고 이번에 온더풀 9기 단체 관람으로 다 같이 봤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는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보고 왔는데 저도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굉장한 팬이었어가지고 5편 나온다고 했을 때 일단 무조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왔을 때도 이런 불호평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좀 객관적인 판단이 좀 안 됐다? 너무 팬심이 커서 그래서 저는 좀 보정이 됐던 것 같아요. 보면서.
저도 생각이 났던 저희 어렸을 때 장난감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패딩턴. 패딩턴 곰인형이 저희 집에 항상 있었거든요. 어렸을 오. 때. 근데 어렸을 때는 걔 이름이 뭐 패딩턴인지도 모르고 그냥 곰인형이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앨범 꺼내보면 항상 저희 곁에 있고 그런 인형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럼 루니님,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앤디에 이어 장난감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보니는 또래들이 전자기기에만 빠져있어 함께 놀 친구가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걱정한 부모님이 결국 고성능 AI 기기인 릴리패드를 선물하면서 아날로그 장난감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이칠 위기에 처하는데요. 대시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로 나서게 됩니다. 과연 장난감들은 디지털 기기로 가득 찬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보니의 관심을 되찾고 보니에게 좋은 친구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에서는 정말 수많은 매력적인 장난감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최애 캐릭터를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버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 버즈가 약간 밤티 캐릭터잖아요. 왜요? 일단 뭔가 허세 부리고 어딘가가 부족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정말 늘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제가 좋아하는 면모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아니어도 친구로서도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제정신은 아니지만 약간 조금 평범하지 않고 4차원이어도 묵묵하게 곁에 있어주고 뭐 시키면 잘 따라주고 그리고 웃기기도 하고 해서 버즈를 저의 최애 캐릭터로 골랐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버즈를 골랐어요. 오, 인기가 제가 많아요. 원래 이런 질문 받으면 항상 약간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좀 비주류 캐릭터를 고르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버즈를 고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버즈는 얼굴만 봐도 웃겨요. 인정.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뭐 자기 마음의 소리라고 하면서 제 막 자기 몸에 달려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나오는 소리를 따라서 막 행동을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상황의 적재적소에 맞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웃겨서 좋아하고 루니님은 아까 친구로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저 같아서 버즈를 좋아해요. 1편에서 버즈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일종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주비행사라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한낱 장난감에 불과했구나 라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자아가 붕괴되었을 때 나오는 충격들이나 그 이후에 어떤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성장을 겪을 때 다가오는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이 좀 닮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공감이 많이 됐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어렸을 때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고 맞아요. 모든 맞아요.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네. 커가면서 그 아니란 걸 네, 느끼잖아요. 나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네. 뭐 그런 정말 네. 인프피다운 발상. 저 같은 경우에는 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 닉네임을 부른 게 아니고 토이스토리에서 등장하는 그 돼지 저금통 햄을 진짜 좋아해요. 물론 저랑 이름이 겹쳐서도 있지만 돼지 캐릭터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귀엽죠. 맞아요. 공감을 못하나? 아니에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또 그거랑 상반되게 입이 되게 험하잖아요. 맞아요. 팩폭. 항상 이렇게 팩폭을 던지고 그래서 또 사이다스러운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포키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부터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계속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일단 그 표정이랑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고요. 그리고 되게 불안해하는데 제가 옆에서 아니야 넌 쓰레기 아니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였어서 뭔가 다른 장난감들이랑 결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서 포키를 제일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키가 그냥 귀엽기만 한 캐릭터는 또 아니잖아요. 되게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보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난감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보니랑 다른 장난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또 하나의 큰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약간 따띠님하고 토이님이 의미를 찾은 것 같네요. 이 최애 캐릭터 질문 자체에서.
근데 저는 사실 토이스토리 4편을 아직 안 봤거든요. 사실 아. 볼 생각도 아직 없고.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포키 때문이에요. 왜요? 너무 싫어요? 아니 그냥 왜 포크? 아, 약간 비호감이면서 음. 포크라는 게 조금 짜치기도 하고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제 캐릭터. 그거를 보셔야 돼요. 정말 짜치지 않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따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 좀 순수 최고로 웃긴 영화였다는 말들이 있는데 패널분들은 가장 크게 웃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유머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 먼저 말을 해보자면 저는 블레이즈의 방 선반 위에 있던 말 인형들이 제일 웃겼거든요. 왜냐면 제시랑 다른 장난감들이 그 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들은 사실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움직이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배경화면처럼 좀 받아들여졌었는데 제시를 찾아서 언덕 위에 타이어 그네 쪽으로 가게 될 때 그 말들이 버즈 군단들이랑 장난감들 다 태워가지고 이동을 시키는데 일단 그 전개가 너무 웃겼고요. 맞아. 그리고 그 핑크색 날개 달린 유니콘 그 친구가 되게 삐걱거리면서 둥실둥실 달려가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버즈를 최애 캐릭터로 골랐는데 이 5편에서 버즈 관련된 장면들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웃긴 거예요. 버즈가 광대 역할을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번 편에서. 원래도 느끼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행동도 더 아재스러운 거예요. 군단 요소가 새로 추가됐는데 버즈 군단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애들이 한 몇십 명이서 쿵떡쿵떡 이렇게 다니고 걔네 자기들끼리 진지하게 헛소리를 하는 장면이 저는 사실 취향 저격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버즈 장면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그게 아쉬운 점이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즈가 광대 역할을 하면서 좀 비중이 떨어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마지막에 그 트럭에서 드론 타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대형을 맞춰가지고 걸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빰빠밤빠밤빠밤빰 이 BGM 나오면서 하는데 다들 너무 진지한 그 표정이 아까 말했지만 얼굴만 봐도 웃겨서 그래서 저는 버즈가 전체 타율이 100%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버즈 군단이 했던 웃긴 포인트가 정말 많았는데 저도 우디가 나올 때 버즈 군단 애들이 저 어르신? 하면서 약간 순수하게 매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설정상으로 보면 우디가 50년대에 만들어졌나? 되게 네, 오래된 장난감이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어르신이 맞는데 뭔가 우디가 그동안 1에서 4편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찐 주인공 느낌이었는데 이번 5편에서는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들 우디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토이스토리에서는 항상 장난감들의 반대편에 명확한 악의를 품은 악역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번 5편에서는 신형 기기인 릴리패드가 완전한 악당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디지털 기기와의 새로운 대립구도나 절대적 악당의 부재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토이스토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편이 개봉을 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장난감이 아이들의 놀이를 대표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난감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도 아이들의 놀이의 한 일부가 된 시대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릴리패드가 기존 장난감을 밀어내기 위한 절대적인 악당 캐릭터로 나오지 않고 아이들의 놀이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사이버불링이나 디지털 기기 중독 같은 되게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릴리패드를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악당으로 그릴까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봤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그냥 그런 단순한 악역으로 소비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감이랑 디지털 기기 중에 뭐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을 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 있잖아요. 다들 그 짤을 아시나요?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뭐가 제일 무서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는 뭐 유령이요. 어떤 애는 뭐 악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대답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은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가장 무섭습니다. 라고 한 그 짤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아니요. 루이님은 처음 모르시나요? 들어봐요. 알죠? 알아요. 철학적인 인생 2회차. 답변을 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하나의 빌런이 개인적인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게 아니라 정말로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가 앞으로의 장난감들과 어린아이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무형의 빌런이 되었다는 점이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전 릴리패드가 빌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릴리패드도 본의를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본의의 친구 사귀기를 돕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인데 이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뿐이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사실 이게 엄청 불가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의의 부모였어도 사줬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도 없고 혼자 노는데 유행하는 패드를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일단 릴리패드가 저도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 릴리패드가 영화에 보면 보니한테 자기가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부 상자로 뛰어들어요. 맞아요. 약간 일종의 자살? 좀 웃기긴 했는데 좀 슬프기도 했어요. 맞아. 결국에는 릴리패드도 그 장난감들이랑 같은 편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보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아까 토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과 악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놀이 방식의 변화 이게 어떻게 확장됐냐를 현실적으로 다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세 분이랑 다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리가 그 전까지는 계속 다 사연 있는 악당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릴리는 사연이 없는 중립 캐릭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릴리는 자기 소명을 다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예전에 나왔던 라쏘나 시드 같은 진짜 말 그대로 나쁜 악당으로 나왔다면 이 영화는 그냥 꼰대가 만든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릴리가 나쁜 놈이었다면 패드 치워, 장난감 짱 약간 이런 결론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전자기기가 상용화된 시대에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릴리가 절대 악이 아닌 것으로 설정을 한 게 더 이 영화가 좋은 결론을 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말에서 보니와 블레이즈가 만나 어울리면서 장난감들과 전자기기들도 공존을 이루고 평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보니와 블레이즈도 결국 언젠가는 어른이 될 것이고 장난감들은 또다시 이별을 마주해야 할 텐데요. 이번 5편의 결말과 캐릭터들의 서사적 마무리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엔딩이 가장 아쉬웠던 게 토이스토리가 결국에는 장난감들의 얘기다 보니까 사실 뭐 패드가 나왔다 이런 시대적 흐름보다도 중요한 거는 장난감들이 어떻게 서사적으로 성장했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론이 결국에는 제시가 언젠간 난 버려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걸 해도 상관없어. 나는 보니와 함께 할래 라는 결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결말은 토이스토리 2편에서 우디를 통해서 우린 이미 봤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한 얘기를 왜 우리가 또 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5편의 결말이 조금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버즈와 제시가 키스씬을 이루고 서로 결혼하는 거는 당관했을 때 옆에 덕희님이 앉아 계셨는데 아마 보셨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가만히 보다가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 너무 설레가지고 그때 네, 그래서 사심 진짜 심쿵사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그거는 좋았습니다. 저도 그 둘의 러브라인이 완결이 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따띠님 의견이랑 진짜 100% 일치하는 게 저도 결말이 진짜 제일로 아쉬웠어요. 진짜 뻔하기도 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에 나와 있던 앤디 서사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테크가 추가된 것 외에는 큰 차이도 잘 모르겠고 또 반복되는 서사를 보는 느낌? 근데 저도 하지만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앤디랑 보니의 성장과 더불어서 장난감들의 성장까지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장난감들도 결국에는 이별을 두려워하면서 떨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보니와 블레이즈한테 줄 수 있는 더 좋은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의하면서 장난감 자체가 주체적인 캐릭터가 되는 그 결말이 조금 이전 시리즈와는 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루니님이랑 따띠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완벽하게 공감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좀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토이스토리 2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했음에도 클래식 네버 다이처럼 그 아. 메시지는 항상 저희한테 울림을 주잖아요. 모든 헤어짐이 꼭 아픔으로 남는 것만은 아니고 헤어진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린이들한테는 앞으로 언젠가 겪게 될 헤어짐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을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결말이었다. F신가요? 완전 F죠. 저에서 어. 80% 나와요. 오. 아무튼 뻔한 이야기고 클리셰지만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은데 일단 2편이랑 같은 메시지를 왜 또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 토이스토리에서는 우디가 그런 메시지를 이끌어 갔다면 이번에는 캐릭터와 주인공이 살짝 좀 초점이 바뀌면서 그들의 다짐, 그들의 결심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가올 그런 이별의 가능성 때문에 현재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캐릭터가 다 됐잖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메시지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보니와 블레이즈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보니가 되게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자신이랑 잘 맞는 블레이즈를 만나서 친구가 되고 친해지고 싶었던 그 앞집의 쌍둥이 아이들 그 친구들도 나중에 합류를 해서 같이 놀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또 결국은 사람은 직접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관계가 이어진다 이런 메시지도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5편의 서사적 결말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아직 더 할 말이 남으신 것 같아요. 네. 이 5편이 제작된다고 했을 때 대중과 평단 사이에서는 이 시리즈를 왜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고 가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했잖아요. 이전 작들에서 장난감들의 서사를 잘 마무리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프랜차이즈의 장기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좀 길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꼽자면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했을 때 영화가 작가를 불렀다기보다는 작가가 영화를 불렀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토이스토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토이스토리를 보는 관객과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장난감이나 인물들이 함께 자랐다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편이 만들어졌던 1995년에 관객이 앤디를 처음 만난 이후로 15년에 걸쳐서 완성된 3부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객은 앤디랑 같이 성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편의 마지막에 갔을 때 앤디와 함께 자신의 어린 날의 어떤 추억들을 떠나보내는 엔딩으로 정말 완벽한 시리즈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편까지는 앤디가 관객들이 만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을 하면서 영화 스스로 야 앤디 다 컸어. 이제 장난감들 떠나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나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작가 너 일로 와봐. 이 이야기 좀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작가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후 만들어진 속편들에서는 첫 번째로 2010년에 3편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16년이 흘렀어요. 근데 본인은 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디도 탈모가 시작되고 배불뚝이가 되고 그리고 보니가 키우던 도마뱀도 죽고 새끼 도마뱀을 키우는데 보니만 안 자랐어요. 그 점이 본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전자기기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이유로 작가가 나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 영화 너 일로 와봐. 약간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영화를 불렀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토이스토리의 서사 자체도 좀 과도하게 엔딩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좀 우연성에 지나치게 기대면서 전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들어보면서 완전 설득이 됐거든요. 저는 영화 시리즈 얘기를 하자면 진짜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포 트릴로지도 아, 20대 때 봤을 때, 30대 때 봤을 때, 40대 때 봤을 때가 다 완전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가 잘하지 않았다는 점, 그게 관객, 특히 애기들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다르게 공감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억지와 개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아쉬워졌습니다. 별점 내려가는 거 아닌지. 저는 아쉬운 거 없는데요. 이렇게 1부에서는 토이스토리 5의 변화와 서사 등 영화 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시리즈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다 깊은 내용을 나눠보려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이스토리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시그니처 곡이죠.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는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오겠습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said. Boy,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펀치 드렁크 무비 토이스토리 5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토이스토리 5의 서사와 기억에 남는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연출과 매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가진 가장 큰 연출적 강점을 뽑자면 역시 위기 상황에서 장난감이라는 캐릭터의 신체적 특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같아요. 5편뿐만 아니라 전 시리즈를 통틀어서 여러분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명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1편의 마지막에 버즈랑 우디가 하늘에서 앤디가 타고 가는 차를 향해서 떨어지는 장면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생 명장면이라고 뽑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엔딩 장면이 버즈가 자신이 날지 못하는 장난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우디가 버즈에게 너 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버즈가 이건 나는 게 아니야. 멋있게 추락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좋았던 이유는 버즈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불안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것, 낭만 이런 거는 잃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았던 명장면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5편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즈 군단이 구형 버즈를 안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1편의 엔딩 장면이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1편의 상징적인 대사랑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오랫동안 좋아해온 팬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포테이토 헤드 부부가 나오는 연출들이 특히 좋았어요. 그 포테이토 헤드가 막 눈이랑 코랑 입이랑 뭐 팔이랑 다리 다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분리가 되면 누가 이렇게 붙여줘야 부활을 할 것 같은데 지들끼리 아직 신경계가 아직 움직이고 있는지 팔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와가지고 조합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특히 3편에서 그 포테이토 헤드 부인의 활약이 돋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누나를 잃어버려가지고 내 누나는 어딨어 계속 이렇게 찡찡대다가 맨 마지막에서야 앤디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발견하면서 오해를 풀고 더 서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연출들이 정말 토이스토리 작가가 넘볼 수 없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벽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토이스토리만의 가장 큰 매력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장난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여주니까 평범한 앤디나 보니의 방도 엄청나게 큰 뭔가 모험의 공간처럼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자주 나오는 장면이 침대 밑의 공간인데 되게 미지의 공간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매일 보던 공간을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디즈니랜드 가보면 토이스토리 테마파크만 엄청 크게 막 소품들이나 물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 토이스토리만의 특별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가보고 싶어요. 디즈니랜드. 저는 장난감 관련된 연출이랑은 좀 다른 거긴 한데 그 토이스토리 2편에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장면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장난감들이 실제 배우인 것처럼 맞아요. 엔진 컷 장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좀 신박하고 웃겼던 것 같아요. 뭔가 픽사 제작진들의 상상력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번 5편에서 가장 눈에 띄게 새로운 점은 서사의 중심축 이동입니다. 전작까지는 우디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진행시켰다면 이번 편에서는 제시가 메인 주인공으로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전환이 돋보였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여성 중심 서사 하면서 되게 깊은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하던데 저는 이 주인공 교체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토이스토리 그 브랜드 정체성이 그냥 우디 자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디가 주인공이라는 그 못이 바뀌어있기도 했고 근데 이 5편에서 우디가 조연으로 나오는 순간 약간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은 아직 토이스토리는 우디다라는 이 공식이 있었는데 공식이 그 되게 강했어요. 맞아. 근데 이 5편에서는 제시가 아예 주인공이어서 약간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저도 보면서 우디가 주인공이 아닌 게 살짝 서운하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또 4편의 결말을 생각해보면은 이번 스토리에서 우디가 등장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맞죠. 근데 그래도 토이스토리의 팬덤층을 의식한 건지 나오기는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저는 좀 약간 등장이다? 애매하죠. 싶은 느낌을 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기를 한 게 아닌가. 실제로 우디가 했던 특별한 역할이 있지 않았잖아요. 없었죠. 그냥. 맞아요. 그래도 루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성 서사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토이스토리 5의 프로듀서 제시카 퇴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OST 참여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 작품은 기존 시리즈와 달리 여성 캐릭터 제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제안을 했던 이유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남성 중심의 음악 산업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게 마치 제시의 이야기와 닮아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참여했던 OST는 엔딩 크레딧에 썼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사실 저도 제시가 중심이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물론 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편에서 우디가 떠났으니까 본인의 집에 남은 장난감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새로 선정이 되긴 했어야 됐는데 그게 굳이 제시였을 필요가 있을까? 토이스토리를 오랫동안 사랑해온 팬덤이라면 차라리 버즈가 중심 인물이 되는 게 맞아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제시가 메인 주인공이 된 변화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편에서 우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리고 그게 제시라는 흐름 자체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디랑 비교했을 때 제시의 그런 캐릭터성이 저는 조금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디는 사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되게 신념이 있고 의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미련한 캐릭터라고도 좀 느껴졌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점이 토이스토리의 감정선이나 서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시가 우디처럼 행동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주인공이 제시로 바뀌면서 그 서사적인 밀도가 좀 옅어진 것 같아서 그거는 저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가벼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치열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토이스토리 1편부터 이번 5편까지 패널 여러분들의 마음속 개인적인 시리즈 순위를 매겨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6편이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치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치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1, 2, 3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열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1, 2, 3을 그럴 수도 있어요. 걔네들을 이제 경쟁을 시켜야 치열한 건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펄프 픽션도 1, 2를 사실 나누지 말고 하나로 보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펄프 픽션 맞죠?
펄픽션이 킬빌 아닌가? 아 킬빌. 둘다 안 봐가지고 안 몰랐어요. 봐가지고. 그 킬빌도 1이랑 2를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를 하자는 것처럼 저는 토이스토리 1, 2, 3도 하나의 그냥 성장 서사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로 묶고 이 하나가 클래식, 넘사인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포키가 나오는 4편은 굳이 안 봤고 안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들기는 해요. 그때 호불호 중에서 불호가 너무 강했기 맞아. 때문에.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5편은 온너플 단관 아니었으면 사실 안 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고 나서는 그래도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는 진짜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놔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저도 이제 다 크진 않았지만 어른이 됐고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이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딱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은데 6편이 만약 또 나온다면 이제는 좀 이 반복되는 서사를 벗어나서 어른 이야기를 좀 다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사실 가방에 인형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 맞아요. 그런 키링의 이야기?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하루를 곁에서 지켜주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 조금 더 참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6편에 대한 거는 루니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키덜트 문화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요즘에 말랑이, 왁보버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뭔가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1편이 가장 근본이 넘치지 않나. 왜냐면 저 2편부터는 이 장난감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를 다 알고 보잖아요. 근데 1편에서는 앤디가 나와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앤디가 자리를 딱 비우고 나니까 장난감들이 갑자기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연출이 처음 봤을 땐 되게 신선하고 맞아요. 충격적이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넘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었을 것 같다. 2, 3, 4, 5편에서 2편도 뭐 1편하고 정말 이어진 느낌으로 클래식하게 좋았던 것 같고 3편은 당연히 좋죠. 너무 서사적으로 완벽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4편이 좀 저도 4편이 좀 불호였어요. 왜냐면 이 장난감이 더 이상 주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간다 라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난감의 존재의 자체가 사실 아이들의 놀잇감이라는 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사가 좀 길을 잃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5편은 다시 원래 궤도로 좀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위로 2편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3편도 당연히 완벽하게 너무 좋았기는 한데 2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우디가 이 박물관에서 사실 영원히 낡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포기를 하고 앤디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감동적이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좋았고 감동적이고 제 심장이 반응하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2편을 1등으로 선택을 하고 싶고요. 아쉬웠던 작품은 저도 4편인데요. 역시. 저는 이 캐릭터의 주체성? 뭐 그것까지 오케이. 근데 저는 아쉬웠던 게 개비개비의 서사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3편의 라쏘처럼 명확한 악역, 작품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악역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후반부에 보니까 사실 되게 외롭고 정말 사랑받고 싶었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면서 살짝 허무해졌달까요? 너무 미워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니까는 그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편이 나온다면 사실 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명을 다한 장난감들의 이야기? 뭔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창고에서 배 두들기면서 그땐 그랬지 하는 그런 추억 회상 같은 그런 게 나오면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루니님이 1, 2, 3편을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사실 거기다가는 뭐 더 덧붙일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연 6편이 나온다면 저는 6편이 오히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편이 괜히 만들어가지고는 토이스토리를 끝내지 못하고 네, 오히려 더 열려놓고 만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기승전결을 써왔어요.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토이스토리가 대체로 좀
긴 텀을 두고 개봉을 했잖아요. 네. 6편도 한 10년 뒤에 개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앤디랑 우디가 헤어진 지 26년이 되는 해입니다. 26년 만에 우디가 앤디를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 그래서 야생의 생활을 겪던 우디가 길거리에서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데 행인한테 주워줍니다. 그래서 그 행인이 이거 옛날에 추억템인데 이러면서 중고거래 앱에다가 올려요. 그럼 나이든 역시 전자기기에 중독이 된 앤디가 중고거래 앱을 보다가 우디를 발견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만에 재회한 앤디가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그걸 보여주지만 자식들은 심드렁한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내심 서운해하면서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전시해두고 좋아하는데 이때 약간 심파가 나오는 게 앤디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네, 시한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병에 걸려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 갑자기 그래서 우디가 앤디한테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고 떠나보내야겠다 하면서 본이 집에 있던 버즈와 다른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야 앤디한테 가야 돼 이러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 앤디 앞에 가가지고 이제 버즈랑 이렇게 다 같이 전시가 되는 거죠. 그럼 앤디는 그걸 보고 추억에 젖어가지고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이제 본인은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장난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다시 찾으러 왔다가 버즈랑 우디를 손에 들고 이렇게 신나게 집에 가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앤디의 무덤 옆에다가 우디랑 버즈를 이렇게 탁 세워두고 떠나는 거죠. 그럼 우디랑 버즈는 그렇게 앤디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면서 딱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그러면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들어오십시오. 일단 시놉시스 너무 재밌고요. 근데 그러면 그 우디랑 버즈는 남은 장난감 인생을 그 무덤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전지를 빼든지 해서 그들도 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앤디 옆에서. 아니 7편 못 나오게 하려고 6편에서 아주 그냥 아니 근데 완벽한 마무리 아닌가요? 자기 친구.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영화 맞나요? 약간 사실 생매장 아니에요? 생매장? 저를 위해서 쓴 거긴 한데 왜 네. 다들 반응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감동적인데? 저 벌써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저 어제 이거 대본 혼자 작업하면서 살짝 눈물 맺혔어요. 감동적인데? 이거 픽사가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이렇게 상반된 근데 일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 약간 애매하게 20, 30대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논 그 장난감들을 가져가는 것보다 다 큰 50대 아저씨가 중고 거래에서 찾아가지고 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50대 아저씨 분들이 그런 장난감들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에 있는 50대 할아버지도 그 로봇 태권브이 피규어를 막 엄청 모아서 제가 맨날 그런 건 왜 사는 거냐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시놉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도 3편에서 끝낼 거 아니었다면 앞으로 시리즈가 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3편에서 끝낼 거면 그래서 끝냈어야 했는데 4편이 나왔다? 5편이 나왔다. 6편이 안 나올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내절을 했으니 이미 내절했으니까 끝까지 이제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네요. 확실히 캐릭터 하나하나에 담긴 서사가 정말 깊다 보니까 관객들이 30년 동안 이 시리즈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이스토리를 보면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각 편마다 당대의 사회적 문제나 현실의 흐름을 반영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통해 픽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저는 1, 2, 3, 4편 다 얘기할게요. 그냥 네. 짧게 할게요. 짧게. 저는 결국에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자체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편에서는 뭔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던 사람이 그래도 사랑받는다면 그래도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2편에서는 우디가 언젠간 버려질지라도 언젠간 이 인연이 끝날지라도 나는 그냥 이 인연을 끌고 가겠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3편에서는 가장 완벽한 엔딩. 앤디와의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겪는 그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4편에서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슬프지만 떠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메시지들이 다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5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편의 그 메시지가 똑같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편에서 4편까지는 따띠님 말씀 전부 동의하고요. 그래도 5편에서 조금 긍정적인 걸 봐보자면 일단 AI란 디지털 기기 같은 변화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저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른이 되었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토이스토리 5편에서는 그런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져서 되게 따뜻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영화 5개를 다 구분해서 메시지를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저는 작별했다고 잃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이 사라지거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해짐이 아니라는 거를 되게 잘 매 시리즈마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가들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항상 인기를 얻잖아요. 그 시절 추억들을 마음속에 어딘가 담아둔 어른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시대 변화 설정을 첨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그냥 그 우디랑 버즈 장난감들만 가지고 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억지라고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너무 급박하게 바뀌는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걱정 어린 눈빛? 이게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서 그 걱정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어냈으면 좀 더 아이를 위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5편에서 좀 느꼈던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보니의 장난감들이 보니를 위해서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가 친구들 사귀기가 어려웠을 때는 친구 만들어주려고 막 작전을 펼치고 보니가 슬퍼하면 그 장난감들 다 너무 슬퍼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살면서 작아지는 순간들이 한 번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애써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 네,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저는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다. 무슨 느낌이 드시죠? 네. 네. 그래서 약간 반려동물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밖에서는 내가 막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느껴져도 항상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위안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이스토리 5를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자체가 되게 독보적인 느낌이 강해서 생각나는 영화를 못 찾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떠올랐던 게 업이었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저. 명작이에요. 그죠. 픽사 작품이기도 하고 또 토이스토리 시리즈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뭐랄까 되게 컬러풀하고 맞아요. 약간 동심이 떠오르는 그런 화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업에도 나오잖아요. 유명한 오프닝 시퀀스에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놀았던 장면부터 크고 나서 또 그 동심을 잃지 않고 풍선집을 만드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두 영화가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라인업이 되게 비슷한데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어요. 인사이드 아웃도 업이랑 토이스토리처럼 같은 픽사 영화인데 진짜 제가 정말 아끼는 픽사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정석 애니메이션 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딘가에서는 영향을 받을 만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이스토리나 업이나 인사이드 아웃이나 뭔가 다루고 있는 소재나 다루고 있는 영역 혹은 어떤 연령대가 조금씩은 달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왜 영화를 보는지의 그 맨 첫 출발점에 서 있는 영화들 진짜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이드 아웃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사실 토이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같이 보면 좋을 영화를 떠올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저는 엔칸토 마법의 세계 이게 사실 깊이적으로는 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나름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토이스토리 5편이랑 엔칸토 둘 다 누군가를 절대적인 악당으로 만들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또 다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면 엔칸토를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픽사 영화 골라주셨잖아요. 네.
저도 픽사 영화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픽사 단편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픽사가 좀 자기의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실험하기 위해서인지 좀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파이퍼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새끼 갈매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보시면 정말 그림체도 예쁘고 귀여워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한번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들고 와봤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토이스토리의 강점이 장난감이라서 작은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창의적이어서 약간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서 마루미 다리에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소인족의 소녀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마주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도 소인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연출적인 창의력 이를테면은 빨래 집게를 갖다가 헤어핀을 하고 뭐 맞아요. 그런 유의 연출들도 한번 맛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서 마루미 다리에띠를 추천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며 픽사 애니메이션과 메시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 친구 같은 영화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날카로운 분석들이 돋보인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토이스토리 5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아가지고 별점 먼저 말씀드리면은 6점 아슬아슬한 드렁크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네.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잘자잘한 단점들이 너무 많은데 버즈가 개그캐가 되어가지고 그 순수 체급으로 웃기는 게 큰 장점이 되어서 좀 커버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줄 평도 그럴 거랑 좀 비슷하게 그 모든 단점들을 덮어주는 순수 재미, 속이는 것도 기술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저 말씀드리면 저도 점수 먼저 말씀드리면 7점이고요. 드렁크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토이스토리 5편 보면서 그냥 제 얘기를 갖다 놓은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없었다가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하나둘 친구가 생기고 그럴 때쯤에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뭔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너무 제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아서 보면서도 웃기기도 했고 뭔가 감동적이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 아쉬운 지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7점을 줘보고 싶고요. 한 줄 평은 나보다 오래 나를 기억하는 것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저는 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 펀치이고요. 저희 한줄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억과 기억을 구분해주는 모든 것들에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 기억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맛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짜증나서, 웃겨서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다양한데 추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딱 그 시간만 가지는 어떤 소중함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억이라는 것과 기억의 경계선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커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네, 드렁크는 진짜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4점을 했고요. 제가 토이스토리 1, 2, 3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픽사 자체를 너무 애정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뭔가 여기에서 보정 점수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여자. 제가 바로 그 보정을 좀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딱 루니님의 2배 점수에 8점 드렁크를 주었습니다. 일단 저도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단점들을 좀 덮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메시지가 뻔하다, 전개가 조금 억지스럽다 라는 거를 그냥 좀 흐린 눈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토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때 뭔가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난 왜 친구가 없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한테도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빌어줬던 장난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많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내린 한 줄 평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 You've got a friend in me. 어. 지금까지 토이스토리 5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건 헤어져도 괜찮다는 다정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앤디와의 이별도 우디의 홀로서기도 보니에게 찾아온 변화도 결국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서로가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성장의 과정이었으니까요. 우리 역시 살아가며 수많은 이별을 마주하겠지만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디딤돌 삼아 또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희 9기의 활동도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요. 장난감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나가듯 언더플로어의 새로운 내일도 무한한 공간 저 너머를 향해 눈부시게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햄, 패널의 루니 토이 따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